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둘째 주 BTV 주간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에서는 반지하 주택에서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침수 위험 반지하 주택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가장 먼저 중증 장애인들의 반지하 거주 실태를 조사하고 시급한 가구들을 가능한 빨리 지상층으로 이주하도록 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서주원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순식간에 물이 들이닥친 신림동 반지하 주택. 그 안에 있던 40대 발달장애인 여성과 그의 여동생, 딸 등 3명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타까운 참사에 서울시는 지난달 일몰제 대책을 내놨습니다. 현재 20만 호가 넘는 서울의 반지하 주택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순차적으로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달 반지하 거주 가구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한 단계적 실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첫 대상은 중증 장애인 370가구. 건축 전문가와 상담가가 직접 현장 조사를 했는데 최근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를 원하는 기초생활 수급 가구 69곳을 확인한 겁니다. 이 가운데 20가구는 현재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했거나 배정이 진행 중이고 다음 달부터는 실제 이주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주거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것이 신청주에 입각해서 그분들이 신청해야지 이렇게 복지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저희가 이 반지하와 옥탑방 그다음에 고시원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 한번 발굴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복지 시스템의 어떤 전환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조사 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아닌 민간임대주택 이주를 원하는 경우 별도의 제도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희망 가구를 지원받아 오는 12월부터 월 20만 원의 특정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8기 첫 자치구 현장 방문에 나섭니다. 올해 안에 25개 자치구에 직접 갈 예정인데요. 그 첫 일정으로 강동구를 찾아 지역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김대우 기자입니다. 서울 자치구를 순회하겠다고 밝힌 오세훈 서울시장. 가장 먼저 강동구를 방문했습니다. 지역 수건 사업지 가운데 한 곳인 암사 초록길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과 만나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영선이 회장님, 정자시 회장님, 암사 이동 한봉의 통장님.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동구를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25개 자치구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지역 현안을 직접 확인하는 한편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첫 방문이 아주 의미 있게 뜻깊게 돼야 앞으로 25개 자치구 돌면서 더 많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언제 어느 자치구로 갈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치구 여건 등에 맞춰 순회 일정을 잡을 계획입니다. 최대한 모든 자치구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예정입니다. 구청장과 면담도 가질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동서울 터미널을 광역교통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복합개발이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자 측인 신세계와 사전 협상을 마무리하고 2024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중 기자입니다. 서울 동부 지역 주민들의 지방 이동을 돕기 위해 1987년 문을 연 동서울 터미널. 35년간 운영되면서 노후화된 시설과 고속버스와 일대 차량이 뒤엉키는 차량 동선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지난 2009년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추진됐지만 사업자가 한진중공업에서 신세계 측으로 변경되는 등 사업은 10여 년 넘게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난항을 겪던 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사업자인 신세계 동서울 PFB가 수정 보완된 제안서를 제출했다며 6일부터 동서울터미널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협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제안서에는 지하 7층, 지상 40층 높이 복합 개발을 통해 총 면적을 현재의 7배 규모인 35만 7천 제곱미터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1층까지 전체 시설의 30% 되는 공간에는 터미널이 들어서고 그 외의 공간에는 업무와 판매 시설을 조성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복합 개발을 통해 강변북로 진출입 버스 전용도로 설치와 한강변 보행 공간 전망 데크 조성 등을 공공기여분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교통 수요 증가에 따른 동서울터미널 규모와 지역 교통체계 개선, 공공기여시설 결정 등에 집중해 사전 협상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사전 협상을 마무리하고 2024년 착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새로운 도시철도 노선을 만드는 계획이 서울 강서구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이 신지선에 대한 방안을 최근 내놓은 건데요. 지하철 2호선을 김포공항까지 연장하는 게 핵심입니다. 김대우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이 최근 만들어 공개한 자료입니다. 신지선이라는 새로운 도시철도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계획서에는 두 가지 세부 노선이 등장합니다. 먼저 1호는 2호선 까치산역을 출발해 신월 사거리와 메이필드 호텔, 국립항공박물관을 거쳐 김포공항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그리고 2호는 신월 사거리와 김포공항을 잇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서울 지하철 2호선을 김포공항까지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외발산동과 공항동 등 지역의 지하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노선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는 게 구청 측의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의 공약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강서구청은 이 노선과 관계가 있는 시도와 협의를 한 뒤 서울 도시철도망 재정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노원구에서는 구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을 앞두고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 의정비를 올릴지 말지 찬반 토론을 벌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진행됐는데요. 최종 인상률은 이달 말에 결정됩니다. 서주원 기자입니다.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4%. 우리 동네 구의원 연봉인 의정비는 이것보다 더 올라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가 노원구에서 열렸습니다. 노원구민의 의견을 듣고 결과를 반영하여 의정비를 결정하기로 의결하였기에 본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중 의정활동비는 전국 기초의원들이 연 1,320만 원씩 모두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월정수당은 각 지역 심의위원회에서 4년마다 지방선거가 치러진 해 새로 조정됩니다. 바로 그 시기인 올해 노원구에서는 공무원 인상률보다 더 높은 인상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원구 의원들의 월정수당은 3,007만 원, 서울시 25개 자치구 의회 가운데 25위로 가장 낮습니다. 때문에 인상에 찬성하는 측은 최소한 생계유지가 될 정도는 올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일단 이걸 근로소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분들이 생계를 하기 위해서나 최소한의 의정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액을 우리가 일단 이번에 설정을 하고 그걸 보수를 좀 현실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는 20%까지 인상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 전국에 있는 50만 명 이상 8개 그 구에 이제 8개 시에 평균 월정수당 약 3,600만 원입니다. 현실화를 하고 이참에 확 올리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현재 구의원들이 그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 월정수당 인상에 따른 가성비를 제대로 따져보자는 겁니다. 이분들의 가성비가 맞나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것인지 지역 행사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페북에다 올리는 게 의원을 하려고 하는 이유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작정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것보다는 의원 개인별 성과나 능력에 따라 차등을 두자는 생각도 있습니다. 한 명이 잘해갖고 모두가 잘 됐으면 그 사람한테 더 많이 줘야지 그냥 같이 온 사람도 많이 주는 건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즉 열심히 하는 의원한테는 더 성과급식으로 더 주자는 것입니다.
노원구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이날 공청회 토론에 대한 주민 의견을 취합한 뒤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 월정 수당 인상률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결과는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고 이후에는 내용을 명시하는 관련 조례 개정도 진행됩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서사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줄인 말인데요. 이 서사원 노원센터에서 최근 장애인 사업을 중단한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성동구와 함께 유일하게 공공에서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던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주원 기자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 여러 명이 노원구청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의 일터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노원종합재활센터가 돌연 장애인 관련 사업의 폐업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아파도 진통제와 파스를 붙여가면서 결국 병만 남는 힘든 일을 하는데도 결론은 폐업으로 내쳐지는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노원종합재활센터는 지난 2019년 문을 열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중 장애 영역은 장애인 일상을 돕는 활동 지원과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성동센터와 함께 전국에서 유일하게 민간이 아닌 공공이 지원하는 개념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나마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이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다는 것들을 확인시켜주던 그러한 공공 서비스들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이 처사 너무나 분개스럽고요. 잘 운영해오던 두 사업을 갑자기 모두 폐업하기로 한 이유는 뭘까? 최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임원 정례회의를 앞두고 작성된 내부 문서입니다. 노원센터의 현안을 공유하며 운영 효율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효율화는 노원센터의 장애인 사업들을 성동센터와 통합 운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시에서 사업 지정이나 재지정 이런 걸 일단은 자제해라. 저희 입장에서는 폐업은 아니고요. 정보를 통한 통합인 거죠. 그러니까 활동 지원만을 관리하실 수 있는 관리 책임자를 별도로 둘 예정이거든요. 노원센터 소속의 활동 지원사들은 향후 통합된 성동센터로 전보 조치될 예정. 하지만 노동자들은 통합 운영 자체가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노원센터가 운영하던 서비스는 앞으로 민간기관에서 위탁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노동자들과 이용자들은 노원구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한 상태지만 구청이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사실상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일 수 있지만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최근 자폐성 장애를 가진 변호사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가 신드롬급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현실은 조금 다르죠. 이런 자폐에 대한 편견을 허물기 위한 오티즘 레이스 캠페인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캠페인을 주관하는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용직 회장을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01년 동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직 변호사. 현직 변호사인 동시에 한국자폐인사랑협회를 16년째 이끌고 있는 회장이기도 합니다. 그가 자폐장애인을 위한 각종 법과 제도 마련에 힘을 쏟는 이유는 인생에 주어진 사명이라는 생각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부에 건의를 하거나 사회에 건의할 수 있는 것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필요성은 제일 많은 장애고 2006년 1월 12일 날에 창립총회 때는 한 400여 명들이 그래도 뜻을 같이 하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봉사 그런 것도 하는 분들 그리고 전문가들 다 모여서 자폐 관련돼 가지고는 최초로 그렇게 모일 수 있었던 것도 약간 기적 같다고 그래요.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발달장애인 근로보조인 제도 등 자폐성 장애인의 권리와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기초적인 토대를 닦아뒀지만 김용직 회장은 아직 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느낍니다. 스스로를 가다둔다는 의미의 자폐라는 용어의 변화는 물론
그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사람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가가서 사랑으로 진정으로 다가간다면은 다 벽이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에 상당 부분은 자폐성 장애인 스스로에게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덜 다가갔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은 못하더라도 어떤 그 행동이나 이런 걸로 해서 다 자세히 그 사랑으로 보시면 다 알 수 있으니까 그 점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는 자폐성 장애, 오티즘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위해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오티즘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지만 세계 자폐인의 날인 4월 2일의 의미를 담아 전국의 어느 곳에서든 4.2km를 자유롭게 함께 달리는 행사입니다. 자폐성 장애는 가족에 한 명 있으면 정말 어렵거든요. 가족도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장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뛰시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보듬어 주는 마음도 갖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름을 이해하는 달리기. 10월에 열리는 오티즘 레이스에 시민들이 함께 해주길 바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기초의회의 현 주소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연속보도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기초의회의 권한과 책임은 강화됐는데요. 하지만 기대만큼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달라진 내용은 무엇이고 또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이정윤, 강혜진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자율성 확대가 핵심입니다. 자치분권 2.0 시대가 시작되면서 달라지는 것도 많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의 수건이었던 인사권 독립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의회 사무처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은 단체장의 권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장이 이 임용권을 갖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직접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도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지방의회도 국회의원처럼 유급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게 된 겁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채용이 가능합니다. 자료 수집과 조사, 연구 등을 지원해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의회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도 강화되는데 이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기구로 운영됩니다. 의원들의 윤리 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윤리특별위원회 안에 윤리심사 자문위를 두도록 했는데 위원은 민간 전문가로 위촉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겸직 관련 규제도 강화됐습니다. 올해부터는 겸직 금지 대상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겁니다. 또 겸직이 허용되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1년에 한 번씩 구의회 홈페이지에 겸직 현황을 공개해야 합니다. 겸직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키지 않을 경우 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으며 결정에 따라 제명까지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권한과 책임이 커진 지방의회. 그만큼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도 갖춰야 하는데 그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하지만 달라진 지방자치법 내막을 들여다보면 허술한 부분도 많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의 자율권 보장을 위해 가장 쟁점으로 꼽히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그리고 정책지원관 채용 문제부터 살펴봤습니다. 집행부 감시와 견제 강화를 위해 기초의회 사무국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됐습니다. 하지만 의장이 외부 인력을 공개 채용하더라도
아직까지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이 의회 조직 정원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기초의회의 직원이 집행부 공무원일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인사권 독립은 족쇄를 채운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처음 도입한 정책지원관 채용 역시 의원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의정 활동을 하느냐에 대한 기준 마련도 시급합니다. 개인 보좌관인가요? 아니면 전문 보좌관인가요? 근데 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고요. 그리고 나를 보좌해주는 인력들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공익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편하게 사적인 용도로 쓸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으로 잘못 빠진다고 하면 이건 지방의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 거죠. 기초의원의 겸직 공개도 부실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의원의 보수가 예전보다 개선된 만큼 겸직을 통한 외부 수입의 통제를 제한하기 위한, 즉 이해충돌 소지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 아직까지 공개한 의회가 몇 되지 않습니다. 공직을 맡고 있는 동안 공직에 전념하고 겸직을 허용하더라도 보수액에 대한 제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겸직 신고 서류를 외부에 공개하지도 않고 허술하게 신고해 사임 권고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겸직 공개를 거부할 경우 어떠한 형벌 조치 등이 없는 것도 지적 대상입니다. 지방의원의 연봉을 고려해서 외부 소득 제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의 징계 조항은 형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만약 겸직 금지 직종을 계속해서 막거나 혹은 앞에서 명시한 외부 수입을 초과하는 수입을 얻을 경우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지방의원의 겸직 심사, 징계 심사, 그리고 이해충돌 심사 등 이 세 가지를 심사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의회도 대부분입니다. 민간 전문가를 윤리심사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건 기초의원 겸직에 대한 윤리특위 셀프 징계 문제를 개선하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만든 겁니다. 이 같은 개선책을 마련했는데도 기초의회가 실천하지 않는 건 의원들이 경고나 징계 조치 등을 회피하는 공직자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와 유사합니다. 기초의회는 주민들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지역의 작은 정부입니다. 30년 넘게 지속된 기초의회의 잘못된 관행, 이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넘어서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공직을 수행하는 지방의원 스스로가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저희 BTV 뉴스에서는 이전에 기초의회 현황과 문제점 등을 연속 기획을 통해 짚어봐 왔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순서로 9대 구의회에 새로 입성한 젊은 기초의원 2명과 함께 여러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의회 고찬양 구의원, 또 인천 남동구의회 정승환 구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두 분 기초의원이 되신 지 약 100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업무 보고라든지 추경안 심사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정 활동을 현재 하고 계시고 그만큼 느끼신 것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들과 함께 100일을 지내셨는데요. 그 소감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승환 의원님부터 답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업무 보고와 이제 추경안 심사 등을 진행을 했고 의정 활동 전반적인 이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네, 선출직 공직자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방향을 또 잡고 있는 상태였고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 선거구 말고 이 자치구 전체에 대한 현안이라든지 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해가 부족했었던 이 집행부 상황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100일이었고 예. 기초원으로서 이제 청년 의원으로 이제 타이틀이 함께 붙여지는 것에 대해서 이런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했었고 이제 많은 구민 여러분, 주민 여러분 찾아뵙고 의견들 청취하면서 어떻게 더 나은 의정 활동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결의를 다졌던 100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고민이 깊으셨던 100일이었군요. 알겠습니다. 고찬양 의원님께서는 네. 어떠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서구 화곡 1동, 2동, 8동 구의원 고찬양입니다. 4년간의 주민과의 동행에 이제 막 발걸음을 뗐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기초의원의 할 일도 정말 많더라고요.
조례 제정부터 시작해서 강서구의 예산과 결산, 그리고 지역 민원 등을 해결하면서 1분 1초를 소중하게 아껴 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주민 여러분을 비롯해서 온 국민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주민 여러분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잘 활용해서 주민과 지역의 삶이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소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민 여러분께서 제게 주신 권한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서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의 권익이 구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의 파수꾼으로서 절실한 각오로 일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앞으로 4년의 남은 임기 두 분 모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그 연속 보도를 통해서 기초의회의 여러 문제점들 그리고 풀어야 할 숙제, 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좀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일명 투잡 뛴다 이렇게 표현을 저희가 해드리기도 했는데 겸직 논란이라든지 뭐 범죄 이력, 반복되는 해외 연수 등등 저희가 많은 것들을 좀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논란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 뭐라고 보십니까, 정 의원님?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연속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겸직이라든지 외유성 해외 연수 물론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크게 문제로 삼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범죄 이력을 가지신 분들이 의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은 주민의 대표이고 또 대의기관의 구성원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제일 주된 일을 하는 것이 법령에 의거해서 조례를 정비하고 제정하는 것인데 맞습니다. 사실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그런 범죄 이력을 가지고 이 주민의 대표로 활동하시면서 권한을 행사하시는 것이 저는 과연 이것이 맞는가 의구심이 드는 게 있고요. 흔히 풀뿌리 정치의 초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 기초의회인데 이런 기초의회에서조차 이 범죄 이력이 마치 통용이 되고 이것들이 허용이 된다면 이거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해결책이라고 보는 것은 사실 각 정당에서 범죄 이력에 대해서 이제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연속 보도에서도 나왔었지만 그 선거 이전에는 범죄 이력이 선거 공개가 됩니다. 그러나 선거 이후에 당선인 시절에 당선 후에는 범죄 이력이 공개가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전환이 예, 되죠. 맞습니다. 충분히 그것은 개선이 돼야 되고 그것이 개선이 된다면 각 정당에서도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나중에 이제 공직자 추천을 할 때 충분히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의회나 어떤 특히 정당 차원에서 후보자라든지 의원의 보다 엄중한 범죄 이력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모두 아시는 것처럼 기초의회 권한과 책임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무엇보다 기초의원들의 역량 강화 또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전한데요. 우리 고찬양 의원님 해결 방안은 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정당의 경쟁력과 시스템이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정당은 사람의 집합체 아니겠습니까? 기초의원 선거는 정당 선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정당의 공천에 의해서 사실상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기초의회 역량의 문제는 세대의 문제도 아니고 이념의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역량 강화와 자정 노력은 제도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기초의원의 자질을 넘어서 우리 정치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경쟁력을 기르고 기초의원을 키우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끊임없이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 피로서 일군 민주주의와 국민의 땀으로 이룩한 경제 발전에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 국민들은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선 대한민국의 격에 걸맞는 정치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당의 끊임없는 경쟁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단 선거를 두고 다수의 어떤 기초의회에서 의원 간, 특히 정당 간의 갈등과 다툼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파행을 겪은 기초의회도 덜어 있고요. 네, 고찬양 의원님께서도 아마 겪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갈등의 원인이 뭔지 또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저희 강서구 의회에서도 이번 의장 선거 때 고성이 난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초의회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역사와 배경, 그리고 구성원의 이해관계와 지역의 특성 등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과 해결도 일률적으로 딱 떨어지는 답을 내놓기는 어렵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어디서나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기초의회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공간인데요. 갈등을 피하라고 만든 공간이 아니라 갈등을 해소하라고 만든 공간입니다. 예. 제가 지난 대선 때 지금은 당대표이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금거리에서 수행을 했었는데요. 당시 이재명 후보가 강조했던 것은 정치인은 국민의 머슴이라는 점입니다. 갈등의 원인이 머슴으로서 일하다가 생기는 것이라면 그것은 용인될 수 있는 것이지만 기초의원의 사사로운 정치적 이해관계에 달려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잘못된 일일 겁니다. 결국 저는 정치의 기본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보다 기초의회 의원들이 소명의식을 갖추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내가 정치를 왜 해야 하는지 처음 정치를 하고자 했을 때 마음먹은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정치를 지금보다 관심 갖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의원들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을 갖추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같은 질문을 우리 정승환 의원께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뭐 의장단 선거 물론 겪어보셨겠고요. 꼭 의장단 선거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당 간의 갈등과 다툼 어떻게 좀 극복을 해야겠습니까? 네, 사실 이 문제는 저희 이번 9대 의회뿐만 아니고 역대 선거 모든 의회 선거에서도 계속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고성이 난무하고 사실 협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고 좀 분명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저희 사실 정당의 기본 개념을 좀 이해를 한다면은 저는 이것은 이해하기 충분히 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냐면은 사실 기초의원들이 어느 정도 이제 당에 종속이 돼서 이 공천과 관련해서 이 굉장히 갖춰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쉽게 풀어 설명을 좀 드리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역위원회 그 소속 국회의원한테 좀 허락을 맡아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당원 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떨어지겠죠, 무엇인가. 그러면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거역하거나 혹은 안 따르게 됐을 때 오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인데 예. 거기서 발생하는 것이 이제 기초의회까지 올라오는 것이죠. 기초의회에서 의장단 선거라든지 어떤 당론이 결정이 되면 그거를 분명하게 따라야 되는데 그걸 따르지 못하게 됐을 시 저는 그것이 바로 협치인데 그럼 그 후에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 어려운 문제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우리 정승환 의원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정책지원관 도입이라든지 또 인사권 독립 등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현재 기초의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되면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개정이 돼서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였던 이제 인사권 독립 같은 문제는 지금 현재 여러 의회에서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인사권 독립이 돼서 여러 공무원을 채용하고 이런 문제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는 이제 2023년까지 점차적으로 의원 정수의 2분의 1 규모로 이제 확대 운영을 해서 이제 채용을 하게 될 텐데요. 사실 정책지원관 제도는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문성이 없이 의회에 들어온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의회 전반적인 내용이라든지 집행부의 내용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데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좀 도움을 많이 받으면은 좀 양질의 의정 활동을 좀 펼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예. 저는 이제 하나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의회마다 정책지원관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고 명확하게 그런 것들이 규칙화되지 않은 점이 전 보완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지원관들이 이제 전문성이 있습니다. 어떤 강점이 있을 것이고요. 특정 기관에서 근무했던 능력도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좀 배치가 돼야 됩니다. 가령 어떤 정책지원관은 여성과 가족의 전문성을 가진 정책지원관인데 이 정책지원관의 특성을 살려서 그 소관 부서가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에 배치를 시켜야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거는 제도 자체에 큰 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그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마지막 질문이 남았는데요. 두 분 모두 초선의 젊은 기초의원입니다. 뭐 많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의원님들께 바라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도 기초의회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초의회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가야 되는지 또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고찬양 의원부터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우리 구민 여러분들께서 기초의회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맞닥뜨리는 한계와 그로 인한 회의적 시선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점은 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합니다. 국민이 기초의회가 쓸모없다고 하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기초의회의 구성원부터가 저는 자성을 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회 비서관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얼마 전까지. 그때 일했을 때 하루에도 몇 번씩 지역 민원 전화들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웠던 것이 정말 해결 방법이 간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은 해결 방법을 잘 몰라서 대처를 잘 못하는 것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네.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이유죠. 지방자치에 관한 이재명 당대표님의 말이 떠오르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해서 민주주의의 새 지평이 열렸다. 그 공간 속에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쳐 이 자리에 왔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거목이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지방자치 제도를 도입했을 때 풀뿌리에 주목을 하셨는데요. 제가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일하면서 느낀 것은 국회의원 300명이 다 같진 않겠지만 밖에서 보는 것과 달리 국회의원들이 정말 참 바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지역을 세세히 돌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여기서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의원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할 수 없는 일, 동네 골목골목을 누비며 주민을 챙기고 권익을 보호하는 일이 기초의원에게 주어진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의원의 존재하는 이유, 그 이유에 부합하는 직무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밀접하게 와닿을 수 있는 정치 앞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정승환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이실까요? 네, 저 또한 이제 젊은 초선 의원이고, 좀 시청자분들께 이제 소신 발언을 하나 하자면, 아까 질문해 주셨던 것 중에 좀 이어서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정당의 지역위원회라든지 당원협의회, 이런 종속된 기초의원의 구조가 저는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면 저는 무용론이 단번에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고요. 의회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고, 또 많은 의원님들께서 저희 또 고찬양 의원님들도 열심히 해주고 계신데 너무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크게 이해를 못 해주시고 눈높이 한참 못 미치는 게 사실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지방의회의 그 기대조차 없으신 분들도 많고 이 존재를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이것을 저는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앙정부나 국회 같은 경우는 이런 뉴스라든지 미디어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나와가지고 자신이 겪고 싶지 않아도 자꾸 알게 되는 그런 구조화가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찾지 않으면은 이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지방자치단체가 내 삶에 영향을 얼마나 끼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홍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저는 지역사회에서 이런 거버넌스 협의체를 만들어서 의회를 좀 감시할 수 있게끔 그런 구조화를 만들면은 지방의 무용론이 조금 사그러들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에 이 두 분 또 모셔서 기초의회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승환 인천 남동구 의원, 또 고찬양 서울 강서구 의원과 함께 기초의회 여러 문제점 또 대안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상의 쉼표가 필요한 시간, 아름다운 문화예술 소식을 전해드리는 2주의 원픽입니다. 올해는 한중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임시정부 청사복원과 독립운동가들의 유해봉원 등
한중수교 이후 양국이 함께한 뜻깊은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개최됐습니다.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의 특별 전시 금란지교 위대한 동행전을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특별전시 금란지교 위대한 동행이라는 전시는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으로 만든 전시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바탕으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현대사적인 관점에서 확인하고 있는 전시입니다.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중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중국에 위치하였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92년도 수교 이후에 복원되는 내용에 대해서 다루었기 때문에 92년도 수교가 갖는 의미와 1919년부터 이뤄졌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설계자의 방으로 재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충칭 연화지 청사를 복원했을 때 90년대에 복원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복원에 임했는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2부에서는 독립운동가의 유해가 봉헌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독립운동가들의 유언에 대한 유물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으로 조국을 위해서 어떠한 당부를 남겼는지 볼 수 있는 전시로 유물을 구성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10월로 접어들면서 부쩍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낮 동안에도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만큼 옷차림에 특히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환절기에는 특히나 독감이 유행하죠. 지난 3년간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던 만큼 더욱 면역력 관리, 건강 관리 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지역 주민, 더 나아가 서울 시민의 가치를 담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